이어서 정신장애 인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론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죠? 쌤 여기랑 여기 바꿔주세요. 둘이 바꿔주세요. 네, 전문가님이 가운데. 세 번째. 네. 네. 오늘의 두 번째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듣는 시간인 만큼 발언을 하시는 분께는 따뜻한 관심과 집중을, 참여하시는 분께는 경청과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신장애 인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신장애 인권 토론을 이끌어 주실 진행자는 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임경순 선생님이십니다. 전문가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전환시설 라온의 김원기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패널 두 분, 도연님과 소연님 모십니다. 두 분 모두 예명으로 참여하는 것이니 혹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그 후에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어 통역해 주실 윤주희님, 유신영님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행자이신 임경순 활동가님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신장애인권 토론을 맡은 함께 여는 새나 장애인 야학의 활동가 임경순이라고 합니다. 만났기를 반갑습니다. 저희 앞에 소개해 주셨듯이 세 분이 오늘 함께 해 주실 텐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사무국장님께 현재 포천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통계나 비율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역사회전환시설 라온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고요. 이름은 김원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포천시만의 정신질환자 통계는 사실상 좀 찾기는 어려웠고요. 대신에 5년에 한 번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통계 자료를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25년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분들의 1년 유병률은 8.5%로 조사가 되었고 평생 유병률은 약 28%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1년 유병률이라고 하는 의미는 최근 1년 동안 전체 인구 중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인구 수를 의미하고요. 이게 8.5%라고 하면 24년도에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 그러면 한 9명 정도가 정신질환을 처음으로 발병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 유병률은 한 사람 전체 인구가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경험해 본 거에 대한 통계치거든요. 그 통계치가 28%로 나왔다는 건 전체 인구 중에 28%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이거를 포천시 인구에 그냥 단순하게 대비를 해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24년도 말 기준으로 포천 인구가 14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14만 명 중에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포천 인구 수는 3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적은 수가 아니죠. 포천시 인구가 14만인데 그 중에 3만 2천 명 가량이 이렇게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이고 굉장히 좀 저희가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치는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카운트되지 않은 숫자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수치는 단순 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리고 불안장애 등등과 같은 이런 질환자분들만 저희가 국가에서 카운트를 한 거고,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국가 정책의 중요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가 발간하는 이 통계에 중증 정신질환자분이 제외된다라는 건 그만큼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중증 정신질환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5년에 한 번 이 조사되는 이 통계치에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의 통계도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도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국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수를 제외한 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6년도에 조사된 결과치가 있습니다. 이 2016년도 그 정신건강 통계치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0.5%가 조현병 진단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0.1%가 조울증이라고 이야기되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0.5% 이거를 포천시 인구에 단순 대비하면 포천시 인구 중에 700명 가량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약 100명의 포천 시민이 진단을 받고 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좀 수치에 관련돼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수치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소하게 생각하는 중증 정신 질환이 그렇게 포천시 안에서도 700명이나 되는, 또 100명이나 되는 약 1000명의 인구가 포천시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는 점에서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도현님과 소연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예, 양극성 정동장애란 감정의 높고 낮음의 정도가 심한 질환으로 저는 기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금 많이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나오네요. 마이크 테스트.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현병 음성 진단을 받은 장소연이라고 합니다. 불안장애로도 고생하고 있어서 매일 약을 먹고 있는데요. 단 하루만 약을 끊어도 그날 잠 못 자고요. 그 뒤로 불안증을 항상 뒤따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지금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힘드신 점은 혹시 어느 건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최도현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증상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주로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였고, 밤낮이 바뀐 생활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면서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정신질환의 재발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과거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우울증이 좀 심할 때는 약을 찾아서 먹다가 좀 낫다 싶으면은 끊기를 반복하며 20대를 보냈는데요. 30대 때부터는 우울증이 어차피 완치될 수 없을 것 같은 실망이 빠지기도 했고요. 병원에 가기도 귀찮았고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고 아무튼 귀찮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서 그 이후로는 8년간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거의 제 인생을 통째로 삼킨 무서운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울증이 불안장애라는 형태로 재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발병할 때 당시 이틀간 아예 잠을 못 잤고요.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불안도 힘들지만 구토 증세도 24시간 이어졌고요. 때문에 식사도 토할까 봐 밥도 잘 먹고 잘 먹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단 5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발이랑 다리가 너무 아플 때까지 미친 듯이 걷고 또 걸어야 될 정도로 증상이 이상하게 발병이 되더라고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진짜 고통받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정신과로 저를 인도했고요. 그때 불안장애 진단을 처음 받았나 봐요. 이후로 알프람이랑 수면제로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요. 초기보다 증상이 완화됐을 뿐 불안 증세가 앞으로도 한동안 또 계속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불안 때문에 숙면 자체가 좀 거의 불가능했고요. 불안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오열하듯이 하루 종일 우는 일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체력 저하도 아주 심해가지고 비싼 한약도 타먹고 링겔은 한 3번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이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불안장애가 대체 언제나 할까?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오기는 오는 걸까? 만약 이 고통이 평생 이어진다면 죽어버린 게 낫지 않나? 이런 끝을 알 수는 없는 고통의 불길이 어느 정도 진화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까지 한 6, 7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도 좀 네. 이게 그 두 분께서 이제 증상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정신장애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점이 힘든 게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은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 등록이 가능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지체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이 장애로 등록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회적으로는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체장애인분이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 길거리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분이 안내견을 데리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분이 장애가 있어서 길을 가다가 혼잣말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눌 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정신장애인분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장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 자연스럽게 보고요.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시각장애인분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증상을 보였을 때는 그거를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하고 무서워하고 또 신고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분이 가장 겪는 어려움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더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장애를 극복하라고 끊임없이 입원 치료를 강요받습니다. 장애라는 건 더 이상 그 건강했던 그 정신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장애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또 당사자 가족분들은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완치되는 걸 기대하며 계속 입원 치료를 권유하고 당사자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당사자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도현님이랑 소연님 말씀해 주실 때 어쨌든 집에서 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또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니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이 위험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많이 있을까요?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질문 한 번만 다시. 네네.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이 위험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상황 실제 사례를 한번. 지금 현재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사실은 현장 출동은 안 한 지는 꽤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꽤 많았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제가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나간 건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총 160번의 출동을 했었더라고요. 160번의 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이제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복지관 같은 곳에서 신고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가 내 집 옆에 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분들이 혼잣말을 하거나 헛것을 보거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당장 그 가족들에게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집에서 지내게 하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하냐라는 내용의 신고로 저희가 출동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현장 출동을 나가 보면 물론 당사자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헛것도 들을 수 있고 헛것도 볼 수 있고 또 생각의 내용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헛것을 듣고 헛것을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뿐이지 환시나 환청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이 당사자분은 현재 증상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외래 치료를 통해서 약물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타의 위험성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민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야기하는 건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이 사람이 폭력적인 모습 보이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한 즉슨 그 주민분의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당사자를 강제 입원 치료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달라라고 하는 걸 저한테 요청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경찰청에서 통계영감이라는 걸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율은 전체 강력범죄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 이상의 강력 범죄는 정신질환이 없는 비장애인 분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95%의 사람보다 5%의 정신질환을 가진 그 강력 범죄를 일으킨 그 일부 정신질환자분들의 그런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수의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편견은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편견이 해소가 돼야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이 억울하게 강제 입원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도윤서연님께 정신질환을 주변에 처음 얘기하시거나 그러셨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아버지 반응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 저에게 강제로 약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 약을 먹지 않았을 때 다툼이 생기자 저를 강제로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그 과정이 1년에 한 번씩마다 있었고, 그 세월이 10여 년간 반복되어 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신장암으로 돌아가셨고, 결국에는 그것이 가족의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신질환의 커밍아웃을 금기시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20대에도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여러 직장에서 숨겨왔습니다. 왠지 말하면 불리한 대우가 있을 것 같고, 심하면은 강제 퇴사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새로 얻은 마지막 직장에서는요, 정신과 약을 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업무 교대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들통이 났어요. 그러자 좀 진짜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다들 절 경계하고 걱정을 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잠깐 당황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약을 먹고도 잘할 수 있다며 더욱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날이 바짝 서버렸어요, 제 직속 상사가. 그러니까 제 약점을 더 캐려고 들고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저 공격하는 본인들의 행동에선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운이 없는 피해자, 저는 이기적인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불행을 겪고 나니까 나는 정신질환을 가졌기에 애초에 사회인 자격이 없었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구나. 나는 원래 돈 벌 자격이 원래 없었구나. 나 원래 사회에서 안 될 운명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스스로 절망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직장 얻기를 완벽하게 포기하고 성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게 돼버린 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당사자는 아니고 당사자분에게 사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데, 주변 사람들의 정신질환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 사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제 사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분들과 상의를 하고 우리가 뭐를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좀 재밌게 지내볼까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어서 그분과 함께 문화체육센터에 같이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화센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그 문화센터 직원이 저한테 보증을 요구하더라고요. 어떤 보증이냐면 이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보증을 저보고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어서 얘기했지만 정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사회에서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다른 장애를 갖고 있을 때 문화센터인데 이런 데 이용할 때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가족이나 사회복지사에게 보증하는 그 문서를 가져와야 문화센터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저희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보증이 없으면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점이 정신장애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억울하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제는 조금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장애인과는 다른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동등하게 다른 장애인 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 더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 뭐 주변에 없으시더라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료 매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회에 있으니까 많이 심사숙고하여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질문할 걸 또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아까 도연님, 소연님 아까 같이 그런 반응이 했을 때 매우 난감하시고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도현입니다. 저는 강제보다는 설득, 강제라는 것이 강제 입원, 강제 치료, 강제 투약보다는 설득으로 대화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강제로 입원시키셨고, 가족들의 반응은 너만 약 먹으면 돼, 너만 조용히 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 이렇게 반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과정이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대화 같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 문제라는 것이 저의 정신과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앞선 질문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마지막이 돼버린 직장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신질환을 밝혔을 경우 직장 상사와 사장님이 저를 부정적으로 보고 저를 공격하려고 배척하는 자세를 보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굳은 믿음이 박혀서 9년 가까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게 됐어요. 죽지를 못하고.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나가 보니까 어떤 상념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만약 그 시대의 그 직장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오해와 아픔에 대한 쌍방의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그런 이해를 받았다면은 30대에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지 않고 다른 삶이 펼쳐졌을까? 뭐 그런 가정과 상상은 하게 되네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대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든 대화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정신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 이런 제도가 정말 부족하구나 싶으셨던 상황이 있으셨을까요? 제도적인 문제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정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증상의 특성상 무기력감을 갖고 있고, 또 무감각하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좀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건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당사자분들의 그 사회적인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이 그 역할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재활시설이 전국에 290개가 있습니다. 이 290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주변에 정신재활시설이 290개나 있었어? 생각보다 적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290개 중에 100개의 시설이 서울에 있고요. 네. 그리고 60개의 시설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도 60개가 있네? 그럼 경기도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로 나뉘죠. 네. 경기 북부에는 경기도의 60개 시설 중에 경기 북부의 정신재활 시설은 5개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경기 남부에 있고요. 특히 수원에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기 북부에 제가 5개의 정신재활 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천의 경우에는 정신재활 시설이 3개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 북부에 5개가 있는데 포천에 3개가 있으면 또 그래도 포천에 맞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신재활 시설 중에 그 포천에 있는 정신재활 시설 중에 3개 중에 2개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곳으로 단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기능에 제한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라온이라는 지역사회 전환시설 한 곳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포천시에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이 지역사회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재활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포천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정신재활 시설이 290개가 있다, 뭐 경기도에는 60개가 있다,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편차를 두지 않고 골고루 정신재활 시설이 설치 운영이 돼서 어느 곳에서 정신질환자로서 어디에서 살든 내가 내 자립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살던 지역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포천에 3개가 있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사회재활시설 등등 종류별로 각 지자체에 1개 이상은 좀 설치가 돼서 당사자분들이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아직 잘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 잠깐 하긴 했지만 정신질환자분들 각 매체에서 이제 나올 때 있잖아요. 나는 지금 자립하기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언론 매체에서 정신질환자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혹시 그거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현입니다. 저는 무서운 느낌부터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과 진단을 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무서운 생각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혹시 그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반대로 정신병원에서 느꼈던 환우들은 그들과는 달랐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뉴스를 보도할 때 그들의 단편적인 면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 대중이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덧붙여서 저도 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최도현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떤 강력 범죄가 일어났을 때 뉴스 매체에서 그 범죄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다룰 때 간혹 정신질환을 갖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아님에도 일반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 보도의 멘트를 보면 정신건강 감정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많이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 언론을 보면 저 사람 또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가? 정신질환이네. 또 정신질환자네. 라는 오해를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오해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범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언론 매체 뉴스 내용을 보고 정신질환자는 잠재적인 범죄 위험성이 있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뜩이나 언론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화나 뉴스의 소재에서도 정신질환자는 범죄자, 사이코패스, 위험한 사람, 살인자라는 이미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이 정신질환의 소재를 그렇게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범죄자 이미지로 활용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소재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정신질환이라는 소재를 자극적으로 다룬다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 또 밝은 이미지로 다루는 이미지의 소재도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사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정신질환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소재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소재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안 그래도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뉴스나 이러한 언론에서조차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자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하는 이런 보도를 하게 된다면 정신질환자분들의 인식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연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정신질환 환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그 질문이 하신 먼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는 게 정신질환 저가 뉴스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 정신장애인 보호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질 때 장애인복지법의 근간에서 그 해당되는 장애인분들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정신장애인분은 아직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장애인분들은 아직까지는 장애인복지법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조항을 만들 때 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수합하거나 반영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그 개정을 할 때 조금 더 다른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분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가면서 정신장애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국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뭐 시간이 된다 하면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분이라고 치면 실제 장애 등록을 하는 정신질환자는 3,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 7명의 정신질환자분들은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 등록이 돼 있지 않기는 하지만 장애에 준하는 사회적인 핸디캡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단순히 장애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다른 법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입원이 너무 쉽게 되는 것, 또 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당하게 당할 수 있는 처우 등등에 대한 그런 제한 조치만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주로 보장이 되어져 있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질환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분들도 정신건강복지법 안에서 비록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서비스가 많이 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차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도연님하고 소연님께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겪은 차별 중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도와줬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최도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경찰관에 따른 응급 입원 의뢰, 기관의 행정 입원, 그리고 가족에 의한 보호 입원 등이 너무 수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입원은 수월한데 반해 직접 입원해서 느낀 당사자 입장에서는 퇴원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과는 반대로 입원은 어렵고 퇴원은 수월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장소연입니다. 현재 일반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정신질환자는 아무래도 언론의 악영향이 미치는 때문인지 불안과 경계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만만한 악당처럼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도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비장애인과 함께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개인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여러 장치들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김원기 패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그 장치라는 게 뭐 예컨대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이런 시설들이 좀 없다고 하는데요. 네, 제 고향인 동두천시에는 인구 밀도가 제법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로 든 시설들이 아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께 한번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정책적으로 이 한 가지는 무조건 들어주겠다, 이 반영시켜 주겠다 하면 어떤 정책을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그 당사자 패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그 정신과 입원의 종류 중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입원하는 것은 자의 입원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보호 입원, 응급 입원, 또 행정 입원 등등의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의견과는 반할 수 있는 입원이 되는 조치가 있는데요. 당사자가
비동의하는 이러한 입원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는 이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판단만으로도 쉽게 입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2명의 의사가 동일 진단을 내려야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2명의 의사가 같은 병원의 의사면 안 돼요. 이쪽 병원에 있는 의사 또 다른 병원에 있는 의사 2명의 소견이 동일해야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법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A라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도 진단을 의뢰합니다. 현실적으로 B라는 병원의 의사가 A라는 병원의 의사가 내린 진단을 뒤엎을 수 있는 진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어요. A라는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걸 그대로 B에서도 내리고, 마찬가지로 또 B라는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A라는 의사도 같은 진단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물론 이제 그 법 내용상으로 치면 강제 입원을 어렵게 하는 조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내리는 진단은 그렇게 그 법의 취지와는 과연 맞는 양심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강제 입원에 대한 그런 절차에서 조금 더 강화된 절차를 통해서 억울하게 강제 입원되는 당사자의 수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도현님과 소연님도 이건 무조건 정책으로 바꿔주겠다 했을 때 건의하실 게 있을까요? 예, 어떤 한 가지보다는 저는 방향성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정신질환자 보호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들을 보호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그들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책이라기보단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 얘기해 볼게요. 저 역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질환의 하나니까 타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재 이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일로 보여지고요. 저는 정신질환자 개인의 재활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이해도 따라줘야 되고요. 제도는 그 다음에 여러 단체 시설과 사회복지 및 기관, 그리고 관련 상담 전문가 등과의 소통과 캠페인을 통해서 현재 제도가 더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 질의응답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네, 저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도현님과 소연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까지 받으셨던 지원 중에 가장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지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대답을 할게요. 제 경우에는 제 여동생이 조현병 양성 증상이 보여져가지고 고생하다가
입원을 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도 정신질환자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혼자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여동생이 조현병 양성 증상으로 입원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당시 가평시 정신보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친절하게 저와 저의 여동생을 돌봐줬고 그 이후로 전담 사회복지사가 저하고 동생에게 주어졌고요. 방문해가지고 상담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그 방문해가지고 당사자를 사회복지사가 직면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인데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네, 이게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토론해 주신 계기 같은 거 두 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김원기 패널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이걸 거부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통장에 돈도 없고. 예, 패널님한테 위로를 받으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제가 무대에 나와본 적도 전혀 없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는데 일단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대본도 열심히 작성하고 열심히 외우고 네,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보다 불안하지는 않네요. 네,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불안장애하고 비상약을 좀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준비되지 못한 질문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도 처음이라 매우 떨리고 긴장되고 했었는데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미처 평소에 몰랐던 정신장애인들의 고충과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김원기 사무국장님과 어려운 자리에도 용기 내주신 우리 도연님, 소연님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염원하는 이런 제도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 인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신장애 인권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눈 이야기와 경험들은 정신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낙인과 차별의 현실과 인식 개선을 위한 도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공정하게 나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의 대화가 그 출발점이자 힘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인권과 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